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이후 처음 인사드리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고. 네, 정신 많이 빠지셨어.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예, MBC를 보면서. 네. MBC 시청하면서. 아니요, 저 JTBC를 JTBC를 시청하시면서. 그래요. MBC 시청자들 상당수가 JTBC로 간 듯합니다. 적어도 뉴스만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 미디어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우리가 반성할 게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장겸 MBC 보도국장님이 우리 방송 애청자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기대가 산산이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 혹시 우리 방송은 안 들으시고 누구로부터 당신 음해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고소 고발하신 건 아닌지 뭐 그런 상념에 적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는 형사 고소까지 당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건으로. 네. 내가 언제 오보했느냐? 내가 언제 뭐 시용을 그렇게 중용했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걸었는데 문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면서요. 김장겸은 그 새끼가 점점점 뭐 이런 제목이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예. 조사를 받았는데 예. 사실 형사 조사는 민사와 다르게 정확하게 뭘 걸었는지를 모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예. 저도 정확하게 이 방송을 워낙 많이 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 김장겸 보도국장은 그 새끼였나. 그 새끼였나. 네. 왜냐하면 예.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워낙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네. 김용민 PD가 얘기하는 그 새끼. 근데 이제 그분의 실명을 우리가 한 번도 거론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울러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 이 제목. 그렇죠. 이 제목을 왜 달았느냐. 일종의 낚시지. 예. 그렇죠. 들어보면은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장겸 국장님은 절대 그 새끼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네. 그리고 방송하고 난 뒤에 그 게시판이나 댓글을 보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다. 예. 우리가 해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해명을 해드렸죠. 정말 그 새끼는 아주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장겸 국장님은 절대 아니다. 이걸 또 우리가 방송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죠. 행여나 오해하실까봐.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이제 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그렇지.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하는 경위님께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 우리는 방송에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방송을 한 거였고 네. 미디어 토크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일부가 혹시 그 새끼가 이제, 김장겸 국장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계속 댓글을 달아서 예.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김용민 PD랑 저랑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게다가 또 그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그러면은 그 새끼가 혹시 김장겸 국장님이 아니겠는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클릭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도 우리 김장겸 국장님께서 예. 우리 방송을 애청자 제목만 보신 게 아닌가. 우리 방송 애청자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섭섭해하실 리가 전무할 텐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하실 수 있나? 물론 이제 저를 조사하는 경위님은 예. 제목만 보고도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목의 어떤 묘미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김장겸 국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면은, 그 새끼가 누군지, 본인은 짐작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명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솔직히 점에서. 그분은 미디어 그 새끼는, 토크에, 예, 미디어 토크에, 또 다른 어떤 그 게스트였죠. 게스트 수준이 아니라 거의 MC. MC 공동 MC 수준으로까지 수준의 온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하여튼 조금 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어느 매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어느, 특정 언론사의 일이긴 한데, 그 언론사가 어딘지는 절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여기자가 화장실에 갔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양치질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옵니다. 어떤 직군에 속한 여성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여성분이 왔는데 이분은 과거 파업을 같이 하다가 중도에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의 품으로 간 그 여성분이었습니다. 파업은 그래도 같이 했군요. 같이 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측의 품으로 이제 간 분인데 네. 그래서 피해 의식이 많아요. 아. 노조원들의 그 한번 슬쩍 쳐다보는데도 뭐 자기를 노려보는 건가? 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이 여기자가 물을 틀어놓고 저기 양치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절약 정신의 위배.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물 끄고 이런 양치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헹굴 때, 잎 헹굴 때 그때 이제 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들은 양반이 사무실로 돌아가더니 그 고참급 사원, 그러니까 사측 인사가 되겠죠. 네. 그분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내가 저렇게 음해를 당했다. 아니 물 좀 잠그라고 한 물 거예요. 잠그라고 한 건데. 네. 그래서 그 눈물을 본 그 간부가 그 여기자한테 경위 있었어라. 물 잠그라고 했다고? 아니 왜 이 노조에서 탈퇴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느냐라는 거지. 가서 운 그 여자도 웃기지만 또 그 우는 모습 보고 말이죠. 경위서 제출하라는 그 인간도 참 웃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내에서는 양치 대첩이라고 이게 또 불려집니다. 아니 물을 그거 요즘 캠페인 벌여야 될 그런 물은 생명이다. 그럼요. 네. 지금 이 말씀 드리면 또 SBS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SBS 아닙니다. 네. 꼬집어 얘기하면 SBS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이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 네. 그 여기자 경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 여기자. 네. 여기자가 몇 년 전에 사본지 노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거기에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여기자가 네. 뭐 때문에 칭찬합시다냐? 사내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양치질하는 사람들에게 물 끄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정신이 아주 투철한 그런 기자다. 그러니까 그때는 칭찬받고 지금은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야, 참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님. 네. 제가 지금 어느 특정 언론사 거명 안 했죠? 거명 안 했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생방송이라서 행여나. 사실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도 씁쓸한 얘기를 들었냐면 예. 추석 연휴 기간 때 우리가 방송을 한 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위가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주 순위에 그 신경을 써. 아니 사람들은 순위 되게 신경 써요. 순위 일단 거의 안 보는데 뚝뚝뚝뚝 떨어지고 남들이 신경 쓰면 또 자기도 신경 쓰게 되지. 아이템이 이제 안 올라왔잖아. 그때.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저한테 슬쩍 물어봅니다. 민동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소송 때문에 좀 쪼냐? 왜 방송 업데이트도 안 되고 순위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에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송 하루 쉬었다. 뭘 이렇게 오버 해석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쉰 거는 우리 김장겸 국장님 때문이 아니라 저희는 오로지 추석을 맞아가지고 휴무를 한 겁니다. 좀 쉬자. 이런 쉬어야지. 차원이죠. 쉬니까 오늘 좀 이야기가 잘 풀리네. 오늘 저 재밌는 얘기 또 갖고 오셨더만 보니까. 이게 딱 한 주 쉬고 하니까 언론사에 각종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골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또 조선일보 최동욱 혼외 아들 보도. 아주 뜨겁죠. 뜨거운데 우리도 조선일보의 정통한 기자가 미디어오늘에 한 명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정동환. 요즘 이 얘기 듣기로는 미디어오늘이 조선일보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돌아가는 상황을 조선일보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다고요? 반응을 안 보입니다. 야, 무풀.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하던데.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걸 요청을 해도 입장 코멘트 없습니다. 마이웨이 이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주 재밌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그 조선일보의 정통한 기자가 정철훈 기자입니다. 정철훈 기자. 정철훈 기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너 미디어오늘 기자다가 조선일보 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어디 갔다가 조선일보로 와라. 경력 세탁해라. 이런 제안을 받았던. 세탁이라는 단어가 아주 화제가 됐었죠. 미디어오늘에서. 근데 사실 조선일보가 탐낼 만한 정철훈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글을 진짜 잘 써요. 글도 잘 쓰고 취재도 아주 잘하고. 취재력이 아주 강한데. 지난 6일자죠. 9월 6일자. 조선일보가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을 단독 보도한 게 9월 6일자인데 보통 이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조선일보 정도면 방상훈 사장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이른바 그 고공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계 높은 층에 계신 분으로부터 신문사 사주가 정보를 듣고 이 신문사 사주는 회사로 돌아와서 편집국장부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그 얘기 들었는데 취재 보도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적지 않았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선일보 같이 사주의 영향력이 막강한 회사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가는데 이걸 과연 사주가 몰랐겠느냐.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김창균 논설위원인가요? 그 양반은 절대 사주는 몰랐다. 사내에서 아주 극소수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방상훈 사장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철훈 기자가 조선일보 내부 관계자 그리고 조선일보의 정통한 외부 관계자를 종합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 방상훈 사장은 보도가 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방상훈 사장은 몰랐다.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방상훈 사장은 기사가 나간 9일, 6일 오전에요. 사장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편집국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강효상 편집국장인데요. 혼외 아들 보도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효상 국장은 확실한 자료와 충분한 취재를 통해서 나온 기사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정황을 종합을 해보면 방상훈 사장이 혼외 아들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선일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게. 그래서 이걸 두고 또 해석이 좀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인데. 해석.
뭐 조선일보에서도 저렇게 사주가 뭐 일면 탑이 뭐가 나가고 단독 보도가 뭐가 나가고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해야 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게 좀 분리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죠. 그렇죠. 예. 사주의 이익과 직결된 그런 보도가 너무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물며 검찰총장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보도를 과연 사주가 몰랐을까? 회사의 명운이 걸린 그렇죠. 보도인데. 예. 근데 일단 정철훈 기자가 취재를 해본 결과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결론인데 뭐 그런 이례적인 뭐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이 가장 사주의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이 사주와 상의 없이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런 예.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 타임에서 사주의 그 부담, 이 짐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사주가 알고 있었는데 마치 모른 것처럼 지금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얘기라면은 네. 그 얘기라면은 당연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오보로 드러날 경우에 편집국장이 독박 쓰고 그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주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뭐 조선일보가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편집국장이 온팡 책임을 다 뒤집어 쓰도록 그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조선일보만큼 사주 영향력이 큰 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걸 편집국장이 사주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내보냈을까? 이건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다른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다른 해석이 지금 김용민 PD가 말한 그런 해석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이 내부라든가 언론계 일각에서 요 관련된 상황을 두고 참 재밌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네.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는 게 네. 지금 김용민 PD의 해석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정철훈 기자를 낚기 위해서 낚시질을 한 것이다? 그건 모르죠. 가짜 정보를 이제 정철훈 기자한테 주고 아니, 분명히, 우리 사주는 몰랐어. 뭐 이렇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조선일보 내부에서 나왔으니까 조선일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철훈 기자 귀에도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뭘까? 예.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도 예.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건데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또 뭐 법무부에서 예. 뭐 굉장히 자기네들 조사를 세게 해서 뭐 발표할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말하자면 최동욱 하고 임모 씨. 그러니까요. 둘이 각별한 사이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세요. 뭐 일종의 이건 뭐 언론사 정보 보고에나 나올 만한 내용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실 뭐 긴급 속보다 이래가지고 TV를 틀고 열심히 봤는데 저희 미디어널 기자들도 보고 나서 뭐야 저거 이런 반응이었다는. 그래 우리 민동기 부장 보기에는 네. 이 최동욱 총장 건 이거 어떻게 귀결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접점? 여기서 무슨 접점을 찾을 수 있나? 아니 그러니까 최동욱하고 정권 사이에 접점? 아니 그러니까 최동욱 쪽하고 뭐 정권이든 조선일보 쪽이 됐든 어찌됐든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소송 당사자는 조선일보와 최동욱이니 뭐 두 측이 이제 절충을 찾는다. 그럼 네. 어떻게? 최동욱은 물러나고 조선일보는 뭐 적절하게 최동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회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DNA가 DNA 검사를 받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네.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임모 여인, 네. 그 임모 여인이 과연 이 조사에 응하겠느냐? 예.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어떻게 지금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쪽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내가 한번 우리 노종면 선배하고 방송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약간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견이 있었지. 들으셨구나. 또 애청자들이 또 한번 나타나셨네. 조합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동기 조합원. 이런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는 지금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정보원에 상당히 신뢰가 있을 것이다. 이 정보원이 물어다준 이 정보는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질렀어 보도록. 드러났다. 이렇게. 혼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걸 입증하라. 그 정보 어디서 얻었느냐. 그 실체를 밝혀라. 압박을 받는 거야. 그것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 난국을 돌파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DNA 검사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로서는. 그렇죠.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그 과정을 완전히 은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동욱에게 진짜 혼의 아들이 있는 거여야 한다는 거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DNA인데, DNA 검사인데, 그걸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뒤에 민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국면으로 가면 조선일보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왜냐? 이 최동욱에게 혼의 아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선일보한테 있거든. 네. 그런데 지금 최동욱 총장한테 DNA 검사 받아라. 이 최동욱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최동욱만 받으면 뭐해? 저쪽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이 완전 조선일보로서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불법적 그 정보 수집 이 과정만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면 조선일보로서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노종면 선배는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DNA 검사로 만약에 조선일보의 오보가 확인이 되면은 조선일보는 정말 벼랑 끝이 된다. 50대 50의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조선일보는 50대 50 둘 중에 하나인 상황으로 가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누가 더 논리적인가? 저는 노종면 선배도 좋아하고 김용희 PD도 좋아합니다. 예. 법무부가 최동욱 혼외자 인정 증거 확보 사표 수리 건의 내용도 없으면서. 또 내용도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완전히 조선일보 서포터즈야.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 결정적인 거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여자하고 각별한 관계다. 그렇죠. 아니 이걸로 어떻게 혼의 아들이 입증이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조선일보가 제공받은 그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처 그게 오히려 권력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닐 수 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많이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좀 허점이 많아 지금. 근데 과연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드러났다라고 막 그렇게 단정지어 보도할 때 그 호연지기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보 출처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쪽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상황 국면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재밌긴 한데. 아니, 조선일보가 또 그 보도했다면서 억대의 전세. 금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렇죠. 지금 억대 전세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1억에. 월세. 그렇죠. 그걸 또 동아일보가 보도했어요. 동아일보가 또 아주, 동지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또,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자, 하여간 좀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일단 3개월 안에는 어떻게든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할지 말지, 이건 결정이 그건 될 결정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하여간 오늘 법무부가 또 조선일보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했는데, 이런 거에 발끈할 최동욱 총장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갖는 건,
내일자 조선일보가 네. 과연 법무부의 이 발표를 어떻게 또 오보해서 확대 해석할 것인가. 글쎄 말이에요. 자, 하여간 뭐 조선일보 하여간 지금 뭡니까? 최동욱 총장이 민사소송을 내던 날, 네. 그 다음 날 신문에서 가장 빠른 길이 있다. 그 최동욱 총장이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소송을 걸면은 최동욱하고 그 여성 사이에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어느 한쪽은 DNA 검사를 거역했다가 만약에 둘이 같이 지금 그 혼외 아들을 두고 소송이 걸렸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DNA 검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한다면 그 결국에는 강제성이 띄어지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쪽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DNA 검사를 받게 하려는 조선일보의 그런 강력한 주장을 보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DNA 검사를 받게 해야만 그래야만 자기들의 살 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저희 아주 논리적인 그런 접근에 대해서 폄하를 당했습니다. 우리 노종면 선배한테 아주. 아니, 근데 방송 끝나고 한번, 뭐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논쟁 벌이셨어요? 까먹었어요. 그 뒤로 방송에 1시간 반 더 있었기 때문에. 맞아. 논쟁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나 모르겠으니까. 오늘 또 민동기 기자가 아주 특종 보도한 게 있어요. 아니, KBS, 우리 앵커가, 술 먹고 방송을 펑크 냈다? 이거 정말이에요? 이게 사실, 특종은 아니고요. 네. 가장 먼저 인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다른 매체에서 이제 KBS를 박지 않고 보도를 했고, KBS 기자협회가 내는 KBS 기자협회부가 있어요. 오. 네. 예. 거기서 이제 익명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네. 사실 관련 내용을 처음에 인지를 해서 취재를 했을 때, 네. 그 앵커와 굉장히 잘 아는 기자가 네. 알아보니까, 네. 이거 좀 많이 와전됐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이거는 좀 많이 와전됐으니까 한번 홀딩을 한번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예. 이게 또 그 앵커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앵커를 두둔하겠구만. 근데 이제 두둔한 건 아니고, 그쪽 성향은 아니에요. 그쪽 성향은 아닌데, 예. 일단 뭐 해보니까 뭐 하여튼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약간 홀딩을 시켰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은 먹었어. 그건 술은 인정을 먹었어. 했어. 근데 술을 원래 잘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낮술 조금 한 걸 가지고 그게 이 밤에까지 이렇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홀딩을 시켰는데 KBS 기자협회부가 지난 9월 26일자로 그러니까 이제 홀딩을 했구만. 그렇죠. 우리 민동기 부장은. 저는 홀딩을 했었죠. 홀딩을 했는데 KBS 기자협회부가 익명이긴 하나. 슬쩍 이제 한 줄 걸쳐놓은 거예요. KBS 뉴스라인을 진행하는 앵커가 그렇죠. 낮술 때문에 방송 펑크를 냈다. 이렇게. 네. 근데 구체적인 이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쪽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취재를 했는데 예. 일단 KBS 기자협회보가 공개한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고가 난 게 지난 9월 23일인데 그때 이제 KBS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IBC 건물이라고 하죠. 그 계단에서 예. 그 계단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계단이에요. 건물 안에 계단.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 계단 말고, 그렇죠.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 말고. 그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랬으면 뭐 만인이 다 봤지. 다 봤죠. 근데 이제 그 앵커가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그걸 본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낮에. 그렇습니다. 낮에. 그리고 그래 놓고는 밤 11시 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그렇죠. 못했다. 네. 그러니까 낮에 술 먹고 뻗었다. 그래서 11시 뉴스라인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제작진에게 갔어요. 방송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갔는데 이제 방송 제작진이 봤을 때 그 앵커를 딱 봤을 때 방송 진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른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런데 본인은 괜찮다. 나 괜찮다. 문제 없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제작진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당일 하루만. 근데 KBS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혹시나 이 앵커가 뉴스 진행 도중에 스튜디오에 들어올 것을 우려를 해서 마크맨까지 배정을 했다. 내가 들어와가지고 야, 왜 나 없이 뉴스를 해? 어? 이럴까봐. KBS 기자협회보는 그 부분을 명시를 했어요. 오호. 마크맨을 배정을 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앵커가 보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일부 기자들이 또 직접 목격을 했다. 술 먹고. 네. 술 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언성이 좀 크고 이러니까 기자들이 술 취했구나, 술 많이 좀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KBS 기자협회보의 주장인데 그 앵커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우회적으로 전달을 하시더니 지금 기자협회보 얘기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신 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서 낮에 술을 마시긴 했는데 술을 먹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거나 마크맨을 배정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방송을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작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언성을 좀 높인 건 맞다. 근데 만취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KBS가 막 시끄러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라인의 팀장이 이제 이 앵커를 좀 입장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어요. 뭐 하여튼 뭐 문제 없었다. 만취 상태 아니었다. 근데 KBS 기자협회 쪽의 얘기는 이건 명확하게 팩트다. 여러 군데를 거쳐서 확인을 한 내용이다. 네. 그 당시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도 몇몇 기자들이 직접 목격한 상황이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는데 아니 그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애써 감추려고 하시나?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찌됐든 그게 사실이라면 네. 기자협회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네. 숨길 일은 아닌데. 숨길 일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모 기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KBS 보도국에 네.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까자!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까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예. 분명한 것은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낮술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진행하는 이 뉴스 진행을 못했다는 것.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네. 모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녹화, 녹음 이런 것이 쉽지 않았던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나운서가 크로징 멘트까지 다 했었어요. 크로징 멘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희 아무개 방송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어쩌고저쩌고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6시 라디오 뉴스를 끝으로 저녁 내내 방송이 없었어요. 그럼 뭐 하겠어? 그리고 나서 밤 12시에 이제 그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되는데 심심하니까 또 생각도 나고 해서 한 잔을 했는데 심하게 꺾은 거야. 밤 12시에 회사에 누가 남았어? 자기밖에 안 남았지. 그렇죠. 큐를 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아무개 방송을 들으셨는데 야 지금 밤 12시인데 안 자고 뭐하냐? 방송에서 이랬다는 거야. 그 양반이 누군지 얘기하면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예전에 또 프로야구 중계를 많이 했던데 라디오에서 모 라디오 방송에서 열심히 이제 라디오 중계하던 아나운서 3시간 동안 자기가 진행해야 되잖아 방송을. 그렇죠. 3시간 이상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네. 그날 야구 중계가 마치면 반드시 한 잔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다음날 새벽 5시 반 첫 뉴스가 자기 담당이야.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됐어. 네. 그러면 술 먹지 말고 고스란히 숙직실 가서 자고 5시 반 뉴스를 해야 되는데 술 어마어마하게 꺾고 거의 4시가 더 돼서 방송사로 들어와서 한 10분인가 20분 자고 이제 방송에 서려고 했는데 거의 5시 20분이 다 돼서 일어난 거예요. 달려갔지. 큐로 들어왔는데 한 장 갖고 계속 읽는 거야. 꼬부랑통. 그 밖에서 듣기로는 그건 거의 AFKN 방송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내무부 장관에게 말이야 이런 뉴스를 5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대박.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이계진 전 의원이 썼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꼭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이 양반 그렇지. 근데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나도 예전에 방송하다가 술 마시고 온 게스트들 많이 만났거든. 그래요? 많이 만난 건 아니고 딱 2명 만났다. 딱 2명 만났는데 그 한 명은 우리 민동기 부장하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예. 근데 본인은 굉장히 방송을 열심히 해요. 내가 술 먹었지만 술 먹은 티를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풀렸어. 이미 일단 눈동자가 풀렸고 네. 말이 풀렸어. 그래서 내가 다 했어 거의 사실상. 거의 내가 그냥 읽고 맞죠? 네. 이런 수준으로. 야, 방송인들에게는 정말 술은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또 진행자 보니까 말이죠. 네. 이분이 그 KBS 뉴스라인 진행자. 네. 이분이 과거에 그 KBS 사측을 아주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시 이런 말도 했네요. KBS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김미화, 진중권, 유창선 다 고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진짜 펑크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나중에 규명이 되겠지만은. 그렇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의혹 단계로만 봐야 되겠지만. 아니, 분명한 건. 이게 만약에 진짜 이 양반이 술 마시고 방송하려다가 결국 펑크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은 뭔가 상당히 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거는 게 아니겠는가. 그 믿는 구석이란 무엇일까? 사측을 이렇게 대변을 해서, 이런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에 뭔가 좀 상당히 친화적으로 대하신 가운데서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을 혹시나 갖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예. 제가 이제 그분을 그 앵커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에 대한 그런 나름의 의지와 욕심이 좀 있다고 하시더만요.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 자리는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앵커를 하고 싶은 기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로 혹시나 네. 이게 나중에 한번 흠을 잡히게 되면 그렇지. 교체가 될 수 있거든. 그 양반이 앵커 꿈이 또 있으시구만. 그런 의지가 좀 사실은 있으시네요. 이 방송사 앵커를 한다는 거, 특히 3사 앵커를 한다는 거는 이건 또 어마어마한 스펙이거든요. 네. 그 앵커가 되는 순간 바로 이제 정치권으로의 어떤 양탄자가 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권력이고 예. 시청자들로 하여금 또 인지도가 이게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좀 많은데 뉴스라인, KBS 뉴스라인에 또 10월 중순이면 가을 개편인데 어떻게 될지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협회보에서 선배격인 그렇죠. 그 양반의 음주 방송 시도 이걸 공개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네. 또 KBS 기자협회보가 말이죠. 새노조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좀 더 보수적이지 않나요? 기자협회가 KBS. 그러니까 KBS 기자협회가 예. 조금 신중한 그런 스탠스는 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물론 이제 익명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네.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그때 당시 상황을 명시를 했거든요. 뉴스라인에 가면 바로 찾아보면 나오지. 그것도 표기를 안 했어. 그것도 안 했어. 네, 그 미디어오늘만 지금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뉴스를 진행하는. 네, 이렇게 한 건데. 어찌됐든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예. 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KBS에서도 지금. 그래서 평소에 KBS 기자협회 예. 좀 찢겼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도 KBS 기자협회의 일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예. 분명한 팩트는 낮에 술을 드셨고 그 술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방송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후배 기자가 네. 대신 그날 앵커를 했다. 네. 이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예. 다만 상황을 두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SBS 8시 뉴스 초대 앵커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지? SBS TV 개국하고 첫 앵커. 네. 맹영규. 맞습니다. 맹영규. 네. 한나라당 의원하셨고. 의원하셨죠. 행정자치부 장관 하셨고. 장관도 하시고. 지금 뭐 하시나 몰라, 이 양반. 그러게요. 한번 쳐봐야지. 이 양반이 SBS 앵커를 이제 했는데. 네. 이분이 방송기자 출신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지금은 뭐 하시나 봤더니, 맹영규 전 안전부 장관. 지금 뭐 하시나 모르네. 지금이 안 나오네. 근데 뭐 궁금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건 아니고 이 양반이 1991년 12월에 SBS 텔레비전이 개국될 때 네. 앵커가 됐습니다. 뭐 오디션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연합뉴스인가 거기 기자로 이제 방송 기자가 아니었어요. 입문을 해가지고 1988년에 국민일보가 이제 창간을 합니다. 네. 그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쭉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91년 SBS가 3월에 라디오를 개국하면서 그때 SBS로 건너가요. 네. 그럼 한동안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V 개국과 함께 TV 앵커 오디션에 응모를 해서 결국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SBS에 이제 몸담고 계신 어떤 분한테 얘기 듣기로는 정말 SBS에 정말 앵커의 뜻이 있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의 어마어마한 음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맹영규 장관에 대한. 저는 그 문화와 맥락을 이해합니다. 예. 왜냐? 아니 방송기자 출신도 아닌 그렇지. 저 사람이 팬기자 출신이 무슨 앵커야?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내가 저 자리 챙겨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굴러온 돌이 이런 마인드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그 음의 투서가 올라갔는데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그중 가장 실소를 자아내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맹영규 눈이 짝짝입니다. 우리 SBS의 얼굴인데 눈이 짝짝이면 곤란합니다. 회장님. 뭐 이런 투서가 올라갔다는. 예. 하지만 우리 맹영규 형님은 정치권에 입문을 하셔가지고 잘 나가셨지. 예. 하여간 뭐 그런 아주 그 질투와 이런 시기에 화신이 됩니다. 또. 그렇죠. 앵커가 되면 말이죠. 예. 그래요. 맹영규 장관. 예. 그럼 진짜 그 앵커를 하면은 다 그게 저기로 가나 봐요. 정치권으로. 좀 자리가 또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앵커 자리를 많이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앵커가 되면은 또 그 사람의 많죠. 또 명망과 유명세를 이용하고 싶은 그렇죠. 정치권의 욕망도 또 있는 것이고. 예. 예. 거기 또 유혹에 자기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뉴스 앵커를 한 우리 엄기영.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이분도 바로 한나라당으로 그렇죠. 가셨고.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제가 뭐 존경을 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예. 저랑도 뭐 성향이 또 비슷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예. 엄기영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예. 정치권으로 가지 않고 네.
좀 언론계에 좀 방송인으로서 좀 남아줬으면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엄기영 전 사장도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앵커가 뭐길래 정말.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우리 엄기영 전 사장께서는 1974년에 언론에 입문을 합니다. 네. MBC 기자로 이제 입문을 그렇죠. 하는데 MBC 맨이었죠. 74년부터 2009년, 2010년이었나? 2010년,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것 같아요. 2009년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어마어마하죠. 35년인가? 네. 35년의 세월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야. 그렇죠. 35년 동안 한 직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잡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였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엄기영 하면은 그 자체로 아이콘이고 브랜드인데 그렇죠. 아니 직장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 하셔가지고 결국 자기를 잘라낸 그날도 무도하기 짝이 없는 언론 타답의 화신들에게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 당 후보로 나갈 수 있는가? 참 안타까워요. 예. 후배 기자로서 예. 안타깝습니다. 엄기영 사장 같은 경우는 아주 인품이 훌륭하기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네. 그래도 참 낙곰수에서 그렇게 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좀 안타깝네요. 또 게다가 또 강원도지사 나갔던 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김문수 밑에 계세요.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라 말이죠. 강원도에서 좀 일을 더 하시든가. 그러게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일관성 있게 뭔가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예, 동가식 서가숙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음에 또 출마하실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모른다고 봅니다. 정치 상황이라든가 네. 사람에 대한 이런 수요 문제는 네.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또 2012년 3월에 김용민이 필요했듯이. 아니 진짜 몰라요. 네, 몰라. 엄기영 전 사장이 강원도지사 나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정치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극우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 그때 엄기영 전 사장을 필요로 했을 때 과연 이 한국 사회의 민심이 또 다르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건 모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착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언론인들이 어떤 명예와 자기 어떤 관점,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그냥 나약한 직장인일 뿐이었는가라는 그런 참 실망감을 또 안겨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손석희 JTBC 사장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JTBC 뉴스가 추석 연휴 그 기간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디어 오늘에서. SNS 이런 데서도 계속 화두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미디어 오늘의 현재까지의 입장은 최소한 한 달 그 이상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유보적인. 그렇습니다. 유보적인. 네. 왜냐하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사장이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분명히 JTBC 뉴스가 변화를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예. 하지만 손석희 사장이 JTBC 뉴스에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손석희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네.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떨어진다든지 손석희의 활용도 자체가 손석희 자체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JTBC 뉴스는 결국 중앙일보나 JTBC는 사주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제든지 손석희 체제의 JTBC가 바꿔놓았던 그런 변화를 예. 한 방에 예. 원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명망 보고 그 뉴스가 바뀌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너무나 나이브한 해석이지. 저는 그 지금 변화 시도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손석희라는 이 카드가 사라졌을 때 이 JTBC 뉴스를 만들었던 손석희 사장과 같이 만들었던 JTBC 뉴스 기자들이 예.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주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네.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그래서 예. JTBC 뉴스 변화를 평가를 할 때 조금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삼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국면이 조성됐을 때 네. JTBC가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그렇죠. 시금석이고 네. 손석희가 없어도 그만한 명망 있는 그런 JTBC의 뉴스에 이른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적 시스템, 또 컨텐츠 제작 구조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 제3의 손석희가 나올 수 있느냐. 네. 좀 지켜볼 일입니다. 손석희 사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만 손석희 사장이 JTBC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까지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감이 좀 들죠.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민동기 부장. 네. 오늘 뭐 특별히 또 준비한 소식 있으십니까? 아니 뭐 준비한 소식은 많은데요. 네. 다만 이제 마치기 전에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오늘 이쪽으로 오다가 MBC에서 해직된 언론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선배인데 예. 좀 살이 많이 빠지시고. 진짜? 네. 어깨에 힘도 좀 많이 빠지시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건. 예. 그러면서도 MBC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기를 자른 이 MBC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볼 그런 MBC인데. 참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해직된 이 언론인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직된 언론인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옹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될 텐데 그 시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분께 꼭 전해주세요. 국민TV에서 모시겠다고. 예. 국민TV는 해직 언론인들 이분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너무하다. 임시정부라고 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임시 캠프, 임시 방송국을 임시 방송국이라고 하면 또 우리 스스로를 격하는 것이고. 게릴라 방송국? 임시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지를 잘 구축할 테니까 함께 오셔서 언론은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잠깐 들으면서 예.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